오늘 밤은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눈이나 비가 내리는 대부분의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눈발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 1에서 5cm, 충북 남부와 서울, 강원 영서와 남부 지역,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1cm 안팎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3.1도입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KBS. 지극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성뉴스 오창석 소기자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크리스마스 특집 공개방송 징글징글 2019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 바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김용민 라이브를 검색한 다음 2019 우리 가족 3대 뉴스 그리고 2019 대한민국 3대 뉴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징글징글 2019 공개방송에 함께할 행운의 주인공 19분은 13일 금요일 생방송 중에 발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비상하니라. 내일은 대기자로 장성할 소기자 석석 오창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오창석 소기자의 탄산. 그것이 네, 오창석 평론가, 오창석 소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요즘 돈을 막 흘리고 다닌다. 너무 출연료 수입이 많아져가지고 네. 이제는 프로그램을 골라서 출연한다.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 피곤해서 월요병이 있어서 어제 방송을 하루 쉬었다 이런 얘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만방자의 기고만장.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와서 추가 녹음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창석 소기자의 진정성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2부는 바로 오창석 소기자의 단상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대로 갈 것이냐 새로운 얼굴로 바뀔 것이냐 기로에 섰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재신임 안 하기로 했어요. 네, 오늘 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당대표가 단식을 끝내고 35명의 당직자가 일괄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중에 7명의 새로운 인선이 있었습니다. 그의 연장선으로 어떻게 보면은 친황 체제 구축에 나설 수도 있다. 또는 당원 당규상 선거가 6개월 이내에 있으면 재신임하고 연장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 하지 않고 새로운 원내대표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 연장되기를 바라는 마음, 재신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떤 경과로 이렇게 해서 재신임 안 하기로 결정했는지 그 내용이 너무나 궁금한데 말이죠. 네,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만약에 임기 종료를 원했다면은 그 전에 임기 종료를 준비하는 뉘앙스가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네. 네. 오늘 지금 이 속보가 나오기 전까지 임기 연장에 대한 아무런 임기 종료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네. 본인으로서는 연장하길 바랬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추가 보도를 보니까 청와대 앞에 황교안 대표의 천막 집무실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한국당 당원당규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 선출기는 24조에 의해서 원내대표 임기 연장은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돼 있는데 연장할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자녀 임기가 6개월도 안 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종료하기로 했다. 저는 황교안 대표의 강력한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봅니다. 네. 네, 아무래도 다음 총선 때 친정 체제 구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판단을 하는데 네, 추가적인 소식을 통해서 명징하게 가려지겠죠. 네, 지금 새로운 사람은 다 인선을 했는데요. 개파색이 옅어서 친황교안 체제와는 무관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네, 이걸 반대로 언론 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개파색이
없다라는 것은 어디에도 쉽게 물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파상이 없다라는 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내대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간의 원내대표들의 발언과 활약상 등을 모아봤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가장 주목받았던 원내대표는 역시 김성태 전 원내대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김성태 원내대표. 네, 김성태 원내대표 한국노총 출신이죠. 그리고 가수 서른도 씨가 후원회장을 그래요? 또 영입했었다고 합니다. 예. 네, 자유한국당 색채가 깊죠. 이제 보수 색채가 있지만 본인의 지역구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면서 많은 지지층을 확고히 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사실 강서구가 쉽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당이 쉽지 않아요, 거기가. 예. 네. 그리고 진성준 전 의원이랑 맞붙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네. 그때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표가 많이 쏠릴 것으로도 예상됐는데 지역구 기반이 튼튼했기 때문에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또 당선될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찬성표를 던져서 바른정당 창당에도 참여를 했었었죠. 이게 사실 이분이 이제 정치 시작한 게 새정치국민회의인가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인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할 사항이 이제 한국노총 출신이다 보니까 2018년 5월 1일에 근로자의 날이었습니다. 네. 임을 위한 행정국을 제창했습니다. 그래요. 이건 사실은 이제 보수정당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네. 바른정당 탈당에 고뇌찬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어. 네. 라는 이런 말을 남겼고 지나가던 안민석 의원은 워낙에 박쥐가 힘든 거예요라는 뼈 있는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돼 있었습니다. 두 분이 또 친한 사이긴 한데 또 이렇게 뼈 있는 말도 종종 주고받더라고요. 네, 저는 너무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한다고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 요즘 참 아주 궁박한 처지에 놓였어요. 네,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요. 네. 2018년 5월에 이제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특검 수용 촉구하는 무기한 노숙 단식에 돌입하기도 했었고 이 단식 투쟁 중에 폭행 사건, 이제 이 말이 누군가 괴한이 다가와서 폭행을 했죠. 얼굴을 가격을 했죠. 그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딸의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 받고 있는 상황을 넘어서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자, 아무래도 차기 총선에 출마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지금 연동돼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작년에 이제 원내대표 퇴임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당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별로 그리워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퇴임하면은 야당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발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한번 돌아볼까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 김하경 의원과 그때 맞붙었었죠. 사실 원내대표 선거가 가장 힘든 선거라고 합니다. 그렇지. 네, 의원들의 이제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니까요. 당원 투표도 아니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흔히 말하는 친박계 사람들을 모두 신임을 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뽑혔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까지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가장 최근에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내년 4월 총선 전에 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었던 그런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현재는 자녀 특혜 의혹에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수사가 들어가고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오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 정우택 원내대표 이분 같은 경우 아마 보수정당의 원내대표 중에 가장 극한 직업이 됐었을 원내대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분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또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당시 이제 카운터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가 있었는데요. 탄핵 국면에 있어서 사실 자유한국당 그당 새누리당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민심은 많이 이미 돌아선 상태였고 우상호 당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내 의원이 탄핵에 얼마나 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때 탄핵에 찬성할 수 있는 의원 수를 다 확인했었고 그리고 그걸 뺏기지 않으려는 역할을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가 당시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네. 그래요. 한 분 한 분 참 고생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어느 시대도 평탄하게 넘어갔던 때가 없었어요. 뭐 야당이다 보니 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현 대표에게 한마디 한 것. 네. 이 이슈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 말씀드렸던 35명 일괄 사표 후에 빠르게 7명이 새롭게 인선이 됐습니다. 네. 신임 사무총장으로는 초선의 박완수 의원, 그리고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송원석 의원, 그리고 인재영입위원장의 염동열 의원, 그리고 김세연 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여의도 연구원장의 성동규 교수가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내 세력 구축, 그러니까 친황교안 인사다라는 뼈 있는 비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네네. 지금 몇 면을 살펴보면은 보수 일간지에서는 젊은 피로 새롭게 나섰다라고 하지만 박완수 사무총장은 초선일 뿐 연령으로는 64세입니다. 네. 젊은 피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 또 역시 58세. 이기 때문에 젊은 피로 선수가 낮을 뿐이지 젊은 피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4선인데 51세거든요. 그러니까 선수가 낮을 뿐 연령이 낮아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계파가 뒤섞여서 탕평 인사를 했다라면 누가 봐도 반대편에 있는 계파를 등용을 해서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파색이 옅거나 또는 황교안 대표와 친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탕평 인사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탕평 인사라고 말하는 쪽은 황교안 대표 쪽 아닌가요? 예, 보수 언론에서는 보통 그런 식의 헤드라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보수 언론도 또 동조하는 부분이 있군요. 뭐 당내에서 이거는 친황 인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보도를 제가 접했는데 네. 다른 각도에서는 탕평 인사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짜로젠 듯한 중립. 감격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중립은 없어요. 네. 자, 바른미래당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이야기인데요. 오신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고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기소권에 제한을 두는 선에서 서로 양당이 대타협을 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네. 현재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아예 비례대표제를 사라지게 만든 270석 선거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협상 테이블이 꾸려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받으라라고 했고 반대로 민주당에게는 공수처가 가질 수 있는 수사권, 기소권 중에 기소권은 좀 제한을 해라. 이렇게 해서 서로 절충해서 네. 합의를 하자라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안을 내놓았는데 3당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1, 2당이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 쉽게 받진 않을 것 같은데 3당이 만약에 조율을 해서 됐었다면 이미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오신환 원내대표 말이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인데 네. 당원권 정지 1년 이렇게 당내 징계위원회에서 판정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건 이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당내에서 이제 손학규 당대표를 포함해서 최고위원들이 이걸 의결을 하긴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에 소속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당을 꾸려라. 당내 분란 더 일으키지 말고 이런 메시지로 이렇게 의결을 했지만 오신환 네. 원내대표 쪽에서는 이 원내대표라는 것은 국회법 절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 내 의결과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탈당하기 전, 그러니까 20석 미만의 의석이 되기 전에는 이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뜻 아니에요? 네. 오신환 원내대표 입장이. 예.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변혁에 소속된 이동섭 의원이 원내대표 권한대행을 맡기로 했었는데 네. 맞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내대표 이 회의에서는 원내 회의에서는 오신환 원내대표가 또 이 회의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남의 당들의 네. 이런 어떤 갈등. 네. 의견 차이 이거 좁히기보다는 당내 문제부터 우선 좀 어떻게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준비한 소식은 뭡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4배 이상의 증액을 요구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내 여론도
이거는 너무 심하다. 안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네. 미국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이 북핵 협상 그리고 대중국 정책,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이끄는 동맹 구조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른 언론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루즈 제안이다. 한국도 힘들고 미국도 힘든 제안이고 주한미군은 미국에서 수행할 수 없는 실전 훈련할 기회를 한국에서 얻고 있다. 그리고 같은 부대를 미국에서 운영을 하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압박은 경제적으로 득보다 실이다. 라는 뼈 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욕심쟁이, 우후후. 네. 얘기하기는 심각해요, 사안이. 네. 미국 의회에서도 지금 트럼프가 너무 욕심을 내고 있다. 네. 동맹, 우방, 이 예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렇게 미국에서 미국 조야에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국면을 최대한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점점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사라지고 있다고 저는 느끼는 것이.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상원에서 주한미군은 22,000명 감축까지는 할 수 있지만 철수는 할 수 없도록 결의안을 통과해놨습니다. 그렇죠. 그저 의회 동의 얻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위비를 증액시키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라는 것은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철수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면은 그 군인들 월급 다 줘야 돼요. 맞습니다. 미국에게 엄청난 그 부담이 됩니다. 네, 사실상 우리나라가 지금 1조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그 금액, 주한미군을 위한 군무원 월급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월급을 미국 내에서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한국이 지고 있는 세금을 미국의 예산으로 내야 됩니다. 훨씬 더 실이죠. 아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내부 사정을 우리가 알면은 협상할 때 조금 좀 고개 한 5도 정도 올릴 수 있어요. 네, 좀 당당하게. 좀 당당하게 할 수도 있어요. 너무 밀리지 말고. 그렇습니다. 한국이 전혀 말을 듣지 않는다.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 오가게. 우리한테 쓸 카드 거의 없을 텐데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은 이제 그동안 이제 동맹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도 분담금만 너무 무리하다. 이 정도로 가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K75591661 이 계정 쓰시는 분. 미국 언론도 트럼프를 비판하는데 우리나라의 중앙일보는 미국 편을 들고 있으니 말세다. 네. 중앙일보도 지난 여름에 일본 편 들었고 또 이번 또 미국 편 들고. 국적이 어느 나라 신문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내년 총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자제해달라.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으로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는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자유한국당 의원 한 분이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인 해리 해리스 대사를 만나서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은 종전선언을 계기로 종북 좌파들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철수와 유엔군 사령부 해체를 주장하게 될 것이다. 이는 미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자리에 함께 있었던 민주당 의원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도무지 헷갈린다라고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이 안상수는 그 보온병 안상수가 아니고. 네, 맞습니다. 전에 인천시장 했던 안상수. 맞습니다. 동명이인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고생 감사합니다. 고생 감사합니다. 김용민이도 알고 보니까 고생했어요. 네, 그렇죠. 김용민 씨한테 받아주는 것도 굉장히 큰 고생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라디오 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오늘 정한나 씨군요.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언론에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필리버스터 전국으로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면서 오늘 열릴 예정이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도 취소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포함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우리대병원 특혜대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오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가운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고 민주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에 제한을 두는 선에서 대타협하자고 양당에 제안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과학기술 발달로 전자상거래와 데이터 서비스 등 새로운 거래와 서비스가 확대된다며
소비자 보호 체계의 보완과 개인정보 보호 등 안심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검찰이 어젯밤부터 경찰이 참여한 가운데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 40억 원어치를 불법 포획해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16년 5월 25일 MBC 뉴스. 경찰이 붙잡은 고래고기 불법 포획. 그런데 검찰은 2017년 9월 14일 JTBC 보도. 그런데 울산지검은 이중 6톤만 소각하고 나머지 21톤은 불법 포획의 증거가 없다며 업자들에게 돌려줬습니다. 경찰은 DNA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압수물을 돌려준 건 불법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고발이 들어오자 경찰이 하루 만에 광역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합니다. 이상은 남봉진 울산지방경찰청 홍보팀장. 그런데 고래고기를 돌려준 검찰, 뭔가 큰 실수를 한 듯 보이는데 2017년 12월 29일 JTBC 보도. 수사 결과 황모 변호사가 검찰에 제출한 유통증명서가 실제 압수된 고기와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증명서를 근거로 고래고기를 돌려줬습니다. 그렇다면 담당 검사는 뭐라고 할까? 당시 담당 검사도 최근 캐나다로 연수를 떠나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연수관 담당 검사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출신의 이 변호사는 유통업자들에게 허위 진술과 가짜 서류를 만들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출신의 이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 작년 2월 MBC PD 수첩. 한모 변호사는 사건 담당 검사를 후배라 불렀습니다. 그는 전직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였습니다. PD 수첩과 인터뷰한 변동기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변호사에 대해서 한부 경위라든지 또 한부 받는 과정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나 계좌영장 대부분이 기각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검찰의 칼끝을 댄 경찰. 검찰은 여지없이 복수하고 그것도 검찰 자신에게는 들이대지 않는 잣대 피의사실 공표권으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때 지난 6월 12일 날에 울산지검에서 울산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의 광역수사대장하고 팀장을 입건했는데 피의사실 공표죄로 입건했습니다. 저는 피의사실 공표죄가 66년 동안 잊혀진 거라 또 국민의 알 권리 차원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JTBC 토론회에서 그러면 이것은 울산 검찰의 대들은 경찰에 대해서 손보기가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을 울산 경찰에서는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 검사 출신 변호사를 쫓아간 PD 수첩 PD. 고래고기 환부건으로요. 2억 원 수임하셨다는데 사실인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2억 원 수임하신 거 사실인가요? 검사와의 친분을 의뢰인들한테 강조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친분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변호사님. 검찰 측에 영향을 끼치셔가지고 고래고기 환부 받으신 건가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우리 하나가 네, 마야의 노래 고래사냥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 노래가 이제 군사정권 시절에는 금지곡이었습니다. 왜 금지곡이었나 봤더니 염세적이고 퇴폐적이다. 이 노래에서 무슨 염세적이고 퇴폐적인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드나요? 어느 대목에서. 예, 그래요. 그때는 뭐 그냥 심의위원들이 제멋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느낌대로 판단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암울한 시대가 다시 오진 않겠죠. 4140번 쓰시는 분, 고래고기 환부.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만약 경찰에서 했다면 수사관은 아마 구속됐겠지요. 그런데 검찰은 그래서 수사권 조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양종숙님, 검찰의 환골 탈퇴를 고래고래 외쳐보자. 고래고래. 허니수님, 전관 포함 검사를 수사하라고 고래고래 소리질러도 검찰은 왜 아무 말을 못하고 있죠? 고래야만 본인들 전관 밥줄이 유지되나 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의 언어 유희 능력은 정말 물이 올랐어요. 네. 애청자분들의 사연 좀 보겠습니다. 2203번 쓰시는 분, 팩트 체크를 안 해도 되는 진실한 보도를 원합니다. 김용민 라이브가 혼탁한 뉴스를 걸러주세요. 참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참 이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6678번 쓰시는 분, 5시엔 대세남. 김용민을 말씀하시는 거죠. 고 김용균님의 일주기 명복을 빕니다. 이제 곧 다가옵니다. 일주기가요. 예. 아산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과 맞물려 많이 복잡합니다라고 하셨네요. 네, 김용균 노동자가 이 세상을 떠난 장소가 바로 태안이었죠. 아산 근처의 태안이었습니다. 네. 5336번 쓰시는 분, 트럼프만 믿고 남북관계 소홀히 한 우리 정부 바보가 된 거 아닙니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하고도 남을 시간과 명분을 날려버린 바보들. 네, 격한 어조로 말씀하셨네요. 아니, 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통일부 장관님 포함해서. 뭐 나름대로 여기저기 다니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제일 중요한 과제가 왜 이렇게 진척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대통령이 9월에 평양 가서 약속한 건데. 자, 7140번 쓰시는 분, 수원 광명간 고속도로 전 터널에서 방송 수신이 안 됩니다. 조치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제가 또 오늘 밤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겠네요. 네, 그런데 기도하는 것과 별개로 유사시에 말이죠. 유사시에 만약에 터널에 갇혔다, 라디오 방송조차도 못 듣는다면 어떡합니까? 이거 이 차원에서, 제가 기도하는 차원에서 그칠 문제 같진 않습니다. 네. 아까 그 퀴즈 정답이 살라미였죠. 살라미. 네. 자, 정답 한번 보겠습니다. 1414번 쓰시는 분, 살라미. 어제 청취했습니다. 그래요. 맞히셨고. 7783번 쓰시는 분, 살라미. 맛있는 와인 안주 살라미. 네. 햄과 함께 드시는군요. 자, 그리고 이진주님, 정답은 단무지. 네, 단무지. 그렇죠. 몸통은 큰데 또 썰면 그래요. 각기 다른 단무지가 되는 거네요. 맞히셨지만 살라미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자, 9333번 쓰시는 분, 필리버스터. 네. 자, 그리고 7865번 쓰시는 분, 살며시 전술. 네.
자, 그리고 황성철님 정답 과메기. 네. 자, 그리고 김대근님 정답 놀래미. 네. 2994번 쓰시는 분 정답 살라미 전술 맞히셨어요. 하루 중 제일 좋아하는 시간 김용민 라이브. 네, 시작하는 5시. 만약에 저희가 이제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면 돈 내고 들으실 거예요? 여기서 바로 진정성이 갈립니다. 네. 네, 농담이었고 2836번 쓰시는 분 정답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네. 스를 안 붙이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 K74618141 계정 쓰시는 분 정답 이정미. 이정미가 왜 나오죠? 네. 자, 4710번 쓰시는 분 살라미 전술입니다. 듣고 있으면 엄청 똑똑해지는 방송 김용민 라이브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761번 쓰시는 분 정답은 살라만입니다. 살라만. 첫눈이 제법 내렸습니다. 매일 5시가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정답 맞히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연결하겠습니다. 6시 37분 됐습니다. 김한나 씨. 네, 오늘 밤 늦게부터는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에 이어서 서울에서도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도로가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과 낙상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시내는 북부간선로 종암 쪽으로 묵동에서 월릉분기점 2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김천 부근 2, 3차로에서 노면 포장 작업을 하고 있어서 2km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남에서 서쪽 까지 또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 쪽은 흥덕나들목에서 광교나들목까지와 서수지나들목에서 서판교 7km 속도 떨어지고요. 제2경인고속도로는 인천 쪽으로 산막에서 광명지나 안현분기점까지 8km, 또 남동에서 문학 사이도 밀리고 있습니다. 울산고속도로는 언양 방면으로 울산쉼터 부근 2차로에서 며칠째 노면보수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여파를 받아서 3km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국회 안팎에서 쏟아지는 말말말.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정치적 의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정치 알고 보면 재미다. 정치의 속내. 자, 정치캐스터 우리말로 하면은 정치해설사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김성회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청자분들 정말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계시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앞서서 퀴즈 때도 어마어마한 정답들이 올라왔거든요. 네네. 아침을 바꾸는 활력 코업에서 건강기능식품 드리는 퀴즈에 많은 분들이 또 응모를 하셨습니다. 네. 저도 응모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정치자신데. 예. 내일 또 응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김성회 소장님. 아주 민감한 때입니다, 지금.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이 훅훅 변하고 있어서 하루하루가 달라서 참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권에서는 차기 총리 누가 되느냐 여기에 또 관심이고요. 또한 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어떻게 상정할 것인지, 그리고 쟁점 법안 중에 하나인 유치원 3법은 또 어떤 식으로 통과시킬 것인지, 야사당과는 또 어떻게 연대를 할 것인지 이 부분 관심이고, 야권은 지금 질러놓은 불처럼 199개의 법안 이걸 필리버스터를 걸겠다 또 이러고 있다가 지금 또 뭐 여론의 역풍을 맞은 상태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이 난마처럼 얽히는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자, 일단 차기 총리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진표 의원이 되는 겁니까? 언론 보도는 뭐 거의 확정적인 것처럼 보도가 되던데. 지금까지는 뭐 언론의 희망사항으로 보이고요. 그래요? 정확히 결정됐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 프로세스를 보면
그 임명하는 날이 정해지면 네. 그 전날 대통령한테 최종 결재가 올라가고요. 대통령이 거기에서 2배수든 3배수든 어떤 사람을 딱 찍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시는 분들은 다 그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뭐 거론되는 분이 김진표 의원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또 있어요? 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누구누구를 검증을 시켰는지는 대통령만 아시는 거죠. 아이, 우리 김성회 소장님 참 훌륭하십니다. 남들은 다 알고 있지만 방송에서 차마 얘기하지 못한다. 지도 모르면서. 아, 네. 통상 그러는데 말이죠. 전 지금 잘 빠져나갔다고 생각했는데. 훌륭하세요. 네, 좋습니다. 모르는 건 또 모른다고 해야지 뭐.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당으로 돌아오는 건가요? 김진표 의원이 총리가 된다면. 이낙연 총리의 그 본업은 정치인이죠. 그렇죠. 예, 뭐 기자를 옛날에 했었지만 정치인이 된 지 꽤 오래됐으니까 네. 정치적 근육을 다시 키우고 싶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보다는 이낙연 의원. 이게 본인 귀에는 훨씬 듣기 좋을 겁니다. 그래도 뭐 총선에 출마해서 국회의원 뺏지다는 게 지상과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상과제는 아닌데. 하지만 네. 총선에 나오고 싶다. 정치를 다시 하고 싶다라는 커다란 기운이 하나 있고 네. 또 거기에 맞춰서 그 이제 최장수 총리를 하면서 굉장히 좀 본인을 약간 비하한 듯이 되게 낮춰서 말씀을 하셨던데 이낙연 총리가 예. 너무 오래 해서 민망하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가 보기엔 사실 진심인 것 같아요. 예, 그 무슨 얘기냐면 네. 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문재인 정부의 정치인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한번 해보고 싶을 사람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뭐 매번 총리가 바뀌는 건 좋지 않지만 이낙연 총리가 너무 스무스하게 오래 잘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도 한번 해볼 기회를 지금 뺏기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아, 이거 내가 너무 오래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총리가 될 기회를 뺏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전 실제로 좀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오고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 그러니까 그런 두 마음들이 섞여서 나오고 싶은 거죠. 네. 지금 저 여론조사 결과 오늘 나온 거 보니까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선 주자 선호도 27.5%,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4% 이렇게 나왔네요. 네네. 좀 이렇게만 놓고 봐도 요즘 사실 여당이 그렇게 쉬운 국면은 아니었거든요. 조국부터 시작해 쭉 쉬운 국면은 아니었는데 네.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총리이기도 하지만 이낙연이라는 자체 브랜드로 본인 점수를 내고 있는 거죠. 네. 뭔가 좀 안정된 정치인이 필요하다 이런 뭐 시대적 요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정권 초기에 총리하는 분들이 지지율이 높아요. 고건 전 총리도 사실 그랬고. 그래서 이 지지도가 유지가 돼서 다음 대선 때 그 유력 주자로서 활동할 수 있느냐. 또 이 문제는 또 별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총리에서 나와서 정치인 이낙연으로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낙이 있을 것이고 네. 거기서 언제 등의 모멘텀을 잡을 것인가.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을 메꾸는 모멘텀이 빨리 와야 본인의 지지도를 만드는 건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대선에 임박해서 총리를 그만두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 훅 떨어져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까지를 생각하면 뭐 제가 이낙연 그 총리가 정말 대선에 나오는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정치공학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쯤은 나와서 정치인 이낙연으로 자기 지지세를 다시 다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요. 그럼 일단 지금 김진표 총리설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낙연 국무총리의 거취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그 사람을 한번 쓰면 진중하게 오래 쓰는 스타일이라는 점을 네. 먼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뭐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김진표 그 의원이 단수로 또 검증됐다는 소문도 있거든요. 그 뭐 이제 사실관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네.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에 대한 어떤 그 애정을 더 보여주는 게 아닌가. 아, 그래서 셋 중에 하나 고른다 이런 게라기보다는 김진표 의원이 총리가 안 되면 당신이 계속해야 돼 이런 사인일 수도 있는 거죠. 검증의 벽을 못 넘어서 총리가 안 되면은 이낙연 총리를 유임시킬 가능성이 있다. 저는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혼자 소설을 써보는 겁니다. 네. 해설이니까요. 네. 김상태님은 유시민 총리 안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네, 저도 땡 한번 치면 안 되나요? 아, 땡. 네. 제가 대신. 예, 한번 쳐주십시오. 예.
예,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유시민은 정치에서 떠났고요. 예, 정치에서 떠난 것을 저희가 지금 현실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여론조사 말씀드렸는데 개요 설명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전국 19살 이상 남녀 2,506명을 대상으로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했습니다. 무선 전화 면접 10%, 유무선 자동 응답 혼용은 나머지 90%고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응답률은 4.8%. 네. 이미 전화 걸기 방식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1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해요. 1월 15일. 그렇죠. 예. 그날 이제 공직자는 총선 출마를 하려면 반드시 지역구에 출마하려면. 그렇죠. 예. 아니 그러면 비례대표는 뭐 기회가 더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영입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지역에 출마하려면 1월 15일까지 그만둬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낙연 총리가 나오긴 하지만 지역엔 출마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총리 인준을 1월 15일 이후로 미루려는 예, 그런 또 작전을 쓸 수 있죠. 네. 이제 오늘 그 김성회 보좌관이 김성회 국민보좌관이죠. 예, 지금은 예, 국민의 말씀을 듣는 국민보좌관이 되고 싶습니다. 김성회 소장 말씀은 정리해 보자면 김진표 의원이 지금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은 일단 검증의 그 과정을 통해서 안 될 수도 있다. 예, 될 수도 있고, 예, 안 된다면은 이낙연 국무총리 유임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셨군요. 전 그럴 정도의 그 애정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총리에 대한 애정.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낙연 총리로서 좀 답답한 상황이라고 보기도 해야죠. 이낙연 총리로서 빨리 그럴 또 수 있습니다. 정치 무대에 돌아가야 되는데 말이죠. 네. 뭐 이런 말 했네요. 이낙연 총리가 저의 거취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화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이제 당정청 협의를 하잖아요. 네. 당은 이해찬, 정은 이낙연, 청은 문재인 대통령. 네. 이게 세 분이 하는데 이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두 사람 앞에서 저 출마할게요 이렇게 얘기 못 하는 거고 사실 어떻게 되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만하고 정치 일선을 복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이해찬 대표가 어서 와서 우리 통선을 함께 치릅시다.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이야기가 되길 바란다라는 예, 바람의 표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아는 분 중에 상지대 교수인데 이종우 교수라고 이 사람이 방금 문자를 보냈어요. 원주에서 택시 타면 김용민 라이브 정말 많이 듣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율 1위 왕성 아닙니까? 제가 그걸 망각했네요. 잠시. 잠시 깜빡했습니다. 제가. 저도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낙연 총리가 만약에 출마한다면 지역구 어디에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그건 당이 정해주는 대로 갈 거라 생각합니다. 영남으로 가라. 뭐 부산, 울산, 경남 이 지역으로 가라. 가는 거죠. 저는 이낙연 총리 정도면 지금 뭐 전국 어디에 가서 해도 해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박계인 자유한국당 3선 강석호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 내년 총선까지 그냥 그 임기를 연장하는 것을 놓고 당내에서 이런저런 논의가 있었는데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네, 오늘 이 아이템 준비할 때만 해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뉴스에 나와버렸네요. 아쉽게 됐습니다. 자, 강석호 의원이 그래서 또 주목됩니다. 강석호 의원이 한 말입니다. 내년 총선의 원내 사령탑 역할은 원내를 관리하는 감독, 그러니까 매니저로서 당내 의원들의 라인업 구성, 전략 수립을 해야 한다. 또 단장인 당대표를 신뢰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한 바 있는데 이분이 그 비박 계열로 알고 있습니다. 비박 계열이고 그 작은 아버지가 강신성일 배우. 그래요? 네네네. 오. 처조카가 그 알렉스. 그래요? 크레이지 콰이의 연예인 집안입니다. 그렇군요. 예. 강석호 의원 자체는 잘 모르실 텐데. 예. 삼선 의원이고요. 예. 삼선이나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알죠. 예. 강석호 의원. 예. 제게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는 좀 익숙치 않은 이름이실 수 있는데요. 청취자분들 좀 무시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다 알아요, 다.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예. 경북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의 삼선 의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출마를 하면서 던진 메시지가 저는 좀 뭐랄까 의미심장한데요.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를 연임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랑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협상력과 정치력. 반대와 투쟁이 야당의 특권일 수는 있지만 야당의 진정한 무기는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협상이어야 한다. 네. 협상을 통해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도 모자른 판에 협상 주도권은 고사하고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손에 얻지 못하는 결과로 만들어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출마 선언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당내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방식의 이 협상을 하지 않고 무조건 가는 방식은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거죠. 네네. 거기에 자유한국당이 전 화답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강석호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고 안 되고보다는 흐름이 이렇게 잡혔다. 네. 그리고 오늘 이 긴급하게 제가 알기로는 결정을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내일 연장할지 말지 그걸 논의하기로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해집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까지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네. 협상 시한은 오늘까지고 오늘이 지나가면 열차는 떠난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강경하게 했죠, 아침에. 네네. 그런데 오늘 바로 협상에 응하면 자유한국당도 시간을 벌 수 있다. 모양새가 안 살죠. 그러니까 일단 협상할 파트너로 교체할게. 나경원 대표는 그만할게라는 사인을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보냄으로써 오늘 저녁이 마지막은 아니라는 서로의 교감이 이루어진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월 10일까지예요. 그 12월 11일까지 여당이 또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지만 일단 그만하기로 된 이상은 그런 사인이 정확히 오고 간 상황으로 놓고 보면 그 안에 필리버스터가 벌어지던 무엇이 되던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나면 확실히 협상 국면으로 갈 것이고 오늘부터 10일까지 협상을 물밑에서 하자라는 자유한국당의 전 나름대로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던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사이에 뭐 갈등설 혹은 뭐. 그렇지 잠재적으로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황교안 대표는 그 대선 주자로서 맞닿아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통해서 국면을 정면으로 돌파할 때 네.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그에 걸맞은 빅카드가 하나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전 법안 필리버스터라는 것을 질렀는데 이것이 국민적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민식이법 등과 맞물리면서 여론이 급속하게 악화가 되면서 이것이 자충수로 밝혀지니까 황교안 대표가 당내 말씀드린 아까 전에 의원들이랑 아직 협상할 때가 아니냐라는 명분을 가지고 협상을 하지 않는 원내대표는 여기까지 라는 선언을 던진 거라고 봐야겠죠. 아유,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 미묘한 시기에 크게 헛스윙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당도 여러 가지 안으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서 힘들 수 있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런 모든 관심을 끌어가는 바람에 여당은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까지라고 최후 통첩을 아침에 했는데 어떻게 됐든 자유한국당이 거기에 응답을 한 모양새가 돼서 이 앞으로 며칠간은 뭐 위로는 공중전이 벌어져도 아래로는 물밑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뭐 이인영 원내대표의 최후 통첩 때문에 나경원 임기 연장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인정하진 또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지만 오늘이 최후 통첩 일이었으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제 그 다음 주제로 전 자연스럽게 넘어간다고 보는데요. 그럼 이제 250대 50을 받냐 안 받냐 이제 정의당 얘기를 갖고 말이 많은데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협상을 통해서 정의당에는 250대 50을 받게 하고 그다음에 공수처는 권은희안에서 기소위원회를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소를 심의해서 결정하겠다라는 안을 절충을 해서 두 안을 합의를 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기소심의위원회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직접 기소를 하면 기소권을 남용할 것이라는 걱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검찰처럼. 그렇죠. 예, 검찰하고 똑같이 그래서 권은희 의원이 낸 대안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가 이런 거는 그렇죠. 이런 거는 기소해야 되겠네. 이건 기소하지 마 이런 결정을 넘기자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일단 거기서 민주당 입장은 뭐냐면 이러나 저러나 일단 공수처를 설치하고 봅시다. 이런 제안을 하는 거고요. 정의당이 275대 25가 아니라 225대 75가 아니라 250대 50을 받는 거는 280대 20이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단 합시다. 라는 것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4+1이라고 불려지는 바른미래당 그다음에 민주당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야당들이 합의를 하고 나니까 자유한국당이 몸이 다른 거죠. 이렇게 되면 정말 자유한국당 없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협상 무대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자유한국당 내 여론이 커지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그
임기 연장을 안 하겠다는 선언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연동률 40%를 도입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동률을 좀 낮추자는 것은 정당 지지율을 받은 것으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을 좀 줄이자는 건데요. 네. 이건 그래봐 0.5석 1석사이기 때문에 네. 정의당 입장에선 일단은 충분히 받고 21대 다시 선거법을 논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네. 무조건 또 물줄기를 연동형 비례대표 쪽으로 돌리는 것이 20대 목표다. 이렇게 네. 심상정 대표가 원칙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뭐 만족하진 않더라도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그래도 당 지지율 득표율 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지금 일단 씨앗을 뿌려서 21대 잘 해서 21대 평가를 받겠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어떤 실효적인 그 성과물이 나올지도 뭐 결과를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참 미묘한 국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쯤에는 많이 이 방향이 결정될 것 같아요. 예, 상당 부분 정해질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이런 거 생각을 해본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예, 정치가 하루하루 참 쉽지 않네요. 새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이제 포기할까요? 전 협상을 하는 원내대표가 비박에서 나오냐 친박에서 나오냐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친박이면 어렵다. 예. 아니 어느 쪽이든 협상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성회 소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김용민 라이브 내일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